여기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기술을 배우려면 중국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선진화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국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은 한국이 오히려 더 배울 게 많아 한국행을 추천했다는데요. 그런 그녀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중국 유학 중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완전 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그 결정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이렇게 느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침대방 바닥에 앉아서 여행 브로슈어들에 둘러싸이고 노트북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수십 개의 탭을 띄운 채였거든요. 제 이름은 안나 바이스예요. 26살인 저는 독일에서의 모든 익숙한 생활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흩어진 종이들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저는 또 한 번 중국의 기술 산업에 관한 기사를 읽으려고 몸을 숙였는데 머리카락이 자꾸 얼굴 앞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하루 동안 100번쯤 머리를 쓸어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커피잔을 집었는데 또 비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저는 하루 종일 코드를 짜면서도 더 큰 무언가에 참여하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어요. 제 직장은 미넨에 있는 작은 기술 회사였고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이제 제게는 부족했어요. 저는 기술이 가장 빠르게 변하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있고 싶었거든요. 안나, 엄마 목소리가 계단 위까지 들려왔어요. 저녁 준비됐다. 휴대폰을 보니 벌써 저녁 7시 30분이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연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아시아로 이사하기로 결심한 이후로 갈 만한 곳들에 대해 알아보는데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엄마의 유명한 자워브라텐 냄새가 저를 계단 아래의 아늑한 주방으로 이끌었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함께 저녁을 먹었던 나무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아빠는 읽는 안경을 고쳐 쓰면서 접시 옆에 놓인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리셨고요. 그 표정을 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또 논쟁할 준비가 되셨다는 거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 몇 개를 인쇄해놨어. 아빠가 제가 앉자마자 서류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경제학 교수인 아빠는 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준비해 두셨거든요. 기술 발전이 정말 대단하더구나. 너 한국이 인공지능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저는 포크로 감자를 찌르면서 이 대화를 또다시 해야 할 준비를 했어요. 이게 벌써 20번째는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저도 알아요. 한국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중국은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다고요. 거긴 기회가 끝도 없어요. 기술윤리를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엄마도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규모가 다가 아니야. 얘야. 한국의 인프라는 훨씬 잘 발달돼 있어.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고. 그리고 그들의 직장 문화는. 엄마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말을 멈추셨어요. 너한테 더 적응하기 쉬울지도 몰라. 부모님이 왜 걱정하시는지 이해했어요. 두 분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시장과 기술 트렌드를 연구해 오셨거든요. 아빠는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셨고 엄마는 각기 다른 문화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해 논문을 쓰셨어요. 두 분은 단순히 걱정하는 부모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언을 주고 계신 거였어요. 하지만 뭔가 중국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아마도 세계 최대 시장에서 제 실력을 입증해보고 싶다는 도전 의식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집일 수도 있죠. 저는 원래 한번 마음을 먹으면 쉽게 꺾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이 통계들 좀 봐. 아빠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지난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렸어. 로봇 산업도 급성장 중이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경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아빠 눈이 반짝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감사와 좌절이 뒤섞인 기분으로 접시를 밀어냈어요. 이 모든 연구들 정말 감사해요, 아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중국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엄마가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저 내가 이런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정보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위넨에서 새 아파트를 고르는 것과는 다르잖아. 알아요. 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알아요. 근데 가끔은 본능을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엄마, 아빠가 저한테 항상 가르쳐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날 밤 거의 다 싸놓은 캐리어를 바라보며 서 있자니 가슴 속에 설렘이 차올랐어요.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는 다음 주에 예약돼 있었고 어제 도착한 비자는 여권 속에 고이 들어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책상 위에서 액자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과 제가 함께 서 있었죠. 모두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제가 세계 반대편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액자를 스웨터로 감싸 캐리어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때 중국의 기술회사에서 비자 준비를 도와줬던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휴대폰에 도착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간단히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진짜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에 춤추는 나뭇가지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결정을 정말 확신한다고요. 중국이 저를 부르고 있었고 저는 그 부름에 응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땐 몰랐죠.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그 실수가 결국 저를 진짜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거요. 저의 첫 중국에서의 하루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행기로 13시간을 날아왔으니 이젠 빨리 입국 심사를 마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실이 저를 강하게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입국 심사장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뱀처럼 꼬인 줄에서 서로를 밀치고 있었고요. 공기는 답답하고 덥게 느껴졌어요. 몇 분 간격으로 누군가 새치기를 시도할 때마다 화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폰을 확인해 봤는데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공항 와이파이도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거는 국제공항인데 영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로 설명하고 번역기를 돌려서 보여줘도 입국 심사 직원은 왜 중국말을 못하냐? 라는 표정으로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심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장에서 겨우 빠져나오니 그 다음에는 택시를 잡기 위한 끝없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섰지만 누군가 와서 계속 새치기를 했고 겨우 잡은 택시들도 제가 찾아본 비용의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운임 가격을 불러서 택시를 탈 수가 없었어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지친 저는 결국 정상 택시비의 3배나 되는 돈을 주고 제 숙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도착한 저희 아파트. 저는 임시로 머물게 된 아파트의 딱딱한 매트리스 위로 털썩 쓰러졌어요. 택시에서 내내 시달려서 온몸이 뻐근했거든요. 방은 작고 답답했어요. 온라인 사진에서 봤던 현대적이고 깔끔한 숙소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죠. 천장엔 선풍기가 게으르게 돌고 있었고 회전할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를 냈어요. 창밖에서는 저녁 공기 속에 튀김 냄새랑 자동차 매연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첫날은 누구나 다 이렇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알람을 내일로 맞춰놨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시아 최대의 기술 허브에서 일해보겠다는 제 꿈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네이비 블레이저에 검정 바지, 차림으로 산업혁신 파크로 향했죠. 이곳에 대해 쓴 기사를 정말 많이 읽었었거든요. 사람들은 여길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면서 최첨단 기술혁신의 중심지라고 칭송했어요. 택시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가갈수록 기대감이 혼란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봤던 홍보사진 속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은 어디에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건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었어요. 몇몇 창문은 신문지나 판자로 덧대져 있었고요. 여기가 맞는 건가요? 제가 택시 기사님께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발행 간판을 가리켰어요. 베이징 산업혁신 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운전비를 계산하고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경비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근처 그늘에는 떠돌이개 한 마리가 잠들어 있었어요. 공원 안에서는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오래돼 보이는 기계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기계들은 아무리 봐도 20년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쇠가 서로 갈리는 거친 소리가 귀를 울리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 봤어요. 홍보 책자에서 자랑했던 또 다른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자꾸 끊기더니 겨우 연결됐을 때 15년 전 독일에서 쓰던 인터넷보다도 느렸어요. 쉬는 시간인지 몇몇 노동자들이 저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저는 실망감을 감추고 친근하게 보이려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더니 무언가를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이방인처럼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마도 기술시장은 괜찮겠지. 이렇게 혼잣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 유명한 시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최신 기술 제품들과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가득하다고요. 또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가게들과 길거리 음식 노점들이 즐비한 번잡한 거리였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중국어로 고함을 쳤죠. 공기는 길거리 음식 냄새와 전자제품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휴대폰, 노트북, 게임 시스템을 파는 가게들 사이를 걸어 다녔어요. 몇몇 제품은 진짜 같았지만 이상한 브랜드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때 처음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더운 날씨에 더러워진 흰 러닝 셔츠를 입은 큰 남자가 젊은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는 손님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가리키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비록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어조만 봐도 명확했어요. 그는 손님을 도둑으로 몰고 있었죠. 손님도 질세라 고함을 질렀고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모였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 고함을 지르며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길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때 가게 주인이 갑자기 카운터 아래에서 쇠파이프처럼 보이는 금속 막대를 꺼냈어요. 군중들이 뒤로 물러섰지만 젊은 손님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둘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가게 주인이 막대를 휘두르자 손님이 몸을 숙여 피했어요. 사람들은 흩어졌고 서로 밀치며 도망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 케이스를 진열해 둔 선반을 넘어뜨렸고 케이스들이 도미노처럼 바닥으로 우르르 떨어졌어요.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고 젊은 손님은 뒷걸음질 치다 또 다른 선반을 건드리며 물건들을 쓰러뜨렸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도망쳐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군중이 파도처럼 제 주위를 휘감고 지나갔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든 여성이었는데 생각보다 소나기 힘이 강했어요.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서 와요. 여기 위험해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하며 저를 두 건물 사이 좁은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점점 멀어지는 고함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여자는 중국어로 뭐라고 빠르게 중얼거렸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다 다시 저를 쳐다보더니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집에 가요. 여긴 당신한테 맞지 않아요. 외국인한테 위험해요. 그녀가 마지막에 쓴 단어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외국인이라는 뜻의 와이거런이었죠.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저만 골목에 남겨진 채로요. 벽에 기대 앉아 버렸어요.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완벽한 중국의 모습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대신 예상치 못한 냉혹한 현실이 그 자리를 채웠죠.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손떨림이 멈추고 나서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 연락처를 열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처음부터 맞았다고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 끝에 앉아서
손을 떨며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창문 아래로 보이는 거리엔 여전히 차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가득했지만 저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요. 엄마? 아빠?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셨을 때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저 실수한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부모님이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런 말은 없었어요. 대신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나야,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공항에서의 혼란, 끔찍했던 택시 여행, 특히 기술시장에서 겪었던 무서운 일들까지요. 제가 목격했던 폭력적인 장면을 설명하던 중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 정말 바보 같아요. 눈물을 닦으며 털어놨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확신했거든요. 중국의 놀라운 기술에 대한 기사들을 믿었는데 여기 와보니 모든 게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꿈을 쫓는 게 바보 같지는 않아.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게 되면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 알지? 아직 다른 걸 시도하기엔 늦지 않았어. 다른 걸 시도하다니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얘기했던 거 기억나? 한번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집에 잠깐 들렀다 가도 좋고 바로 가도 돼. 그냥 직접 보고 느껴봐. 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노트북을 열었어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있다가 한국산업발전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제 눈이 커졌어요. 영상에는 벽면 전체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된 반짝이는 도시들이 보였어요. 사무실에서 로봇이 소포를 배달하고 공원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장면도 나왔어요. 대화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AI 시스템이나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같은 기술 시연도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정말 사로잡은 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술자들의 인터뷰였어요. 그들은 일과 삶의 균형,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했어요. 정말 대단한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안나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 사촌 소피 기억나니? 작년에 기술 컨퍼런스 때문에 서울에 갔었잖아. 한번 연락해보는 게 어때? 저는 부모님과의 전화를 끊고 바로 소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로 답장을 했고 우리는 화상 채팅으로 몇 시간을 얘기했어요. 소피는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기술 회사들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피가 말했어요. 단순히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 그 기술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활용하는 방식이었어. 모든 게 다 목적이 있고 사람을 생각하더라고.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호텔 방 안을 왔다 갔다 걸으며 중국에 오기 전에 무시했던 모든 신호들을 떠올렸어요. 업계 전문가들의 경고, 경제 보고서의 하락세, 외국 기업들이 철수한다는 소식 다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무시했었죠. 새벽 3시쯤 결정을 내렸어요. 항공사 웹사이트를 열고 인천행 비행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손이 떨리지 않았고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계획을 바꾸는 비용이 크긴 했지만 잘못된 길에 계속 머무르는 비용은 더 클 거라고 느꼈어요. 표를 예약하며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가끔은 잘못된 길을 가봐야 가장 좋은 길이 보이는 법이란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중국으로 온 여정이 완전한 실수는 아니었어요. 덕분에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기술산업, 어학원, 비자 조건 같은 것들을 조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베이징의 뿌연 하늘 위로 해가 떠오를 때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앞으로 3일 동안 중국에서 제 일들을 정리하고 그 뒤에 한국으로 날아갈 거예요.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였어요. 창밖의 회색빛 아침을 바라보며 독일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환상에 기반한 희망이 아니라 사실과 신중한 연구에 기반한 희망이었죠.
한국도 완벽한 곳은 아니겠지만 제가 찾고 있던 걸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곳처럼 보였어요. 혁신적인 기술 문화에 인류애를 잃지 않은 곳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인천행 비행기 예약했어요. 가끔은 당신들이 옳았다고 인정해야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바로 답장을 보내셨어요. 새로운 방향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날이 기대돼.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가장 좋은 결정은 가장 힘든 순간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 아시아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해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뿐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차이가 확 느껴졌어요. 이곳의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신선하다고 해야 할까요? 베이징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인천은 마치 잘 연습된 춤처럼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민국 쪽으로 걸어가면서 배가 꼬이는 것처럼 긴장됐어요. 베이징에서 허비한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친절한 공항 직원 한 분이 하얗고 세련된 부스로 저를 안내해줬어요. 화면만 봐주세요. 라고 명확한 영어로 말하며 AI 스캐너를 가리키더라고요. 기계가 한번 삑 하고 소리를 내더니 제 여권을 읽고 사진을 찍었어요. 30초도 안 돼서 통과했어요. 꿈인가 싶어서 2번이나 눈을 깜빡였어요. 수화물 찾는 곳은 공항 터미널이라기보단 하이테크 전시관 같았어요. 각 수화물 벨트 위에 있는 디지털 화면이 짐이 언제 도착할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보여주더라고요. 화면에 뜬 시간에 딱 맞춰 제 캐리어가 나왔어요. 베이징에서 짐 찾느라 2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에 웃음이 나왔어요. 교통편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바퀴 달린 로봇 하나가 독일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말을 걸며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흠칫했어요. 언제 왔는지도 몰랐거든요. 디지털 얼굴이 웃으며 버스터미널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깨끗한 공항 복도를 따라갔어요. 버스터미널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복잡하게 얽힌 차량들과 혼란스러운 여행객들 대신 잘 정리된 공간에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각 버스는 LED 불빛으로 표시된 지정된 자리에서 승객을 태웠고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불빛색이 바뀌었어요. 제가 표를 산 건 8개 언어를 지원하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였어요. 서울역으로 가는 6017번 버스는 플랫폼 C에서 3분 후 도착합니다. 라는 음성과 함께 QR코드가 찍힌 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표를 사자마자 제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지도까지 전송됐어요. 가야 할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능까지요. 버스는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 했어요. 은색 차체에 파란 액센트 조명이 들어간 모습이었고 전기차인지 조용하게 윙하는 소리를 냈어요. 내부는 더 놀라웠어요. 각 좌석에는 개별 온도 조절 장치, USB 충전 포트, 그리고 노선도와 예상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작은 스크린이 달려 있었어요. 좌석은 넓고 편안해서 다리를 쭉 뻗기에도 충분했어요. 다리를 두고 싸울 일은 절대 없겠더라고요. 버스가 공항을 떠나자마자 창문에 얼굴을 대고 한국의 첫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에는 차선뿐만 아니라 버스 전용 차로, 자전거 도로, 심지어 자율주행 차량 전용 도로 같은 것도 있었어요. 머리 위에 디지털 표지판에는 실시간 교통 상황과 대체 경로까지 표시되고 있었고요. 송도라는 도시에 들어섰을 땐 정말 미래 잡지 속에서 튀어나온 곳 같았어요. 건물들은 하늘로 뻗은 벽면을 살아있는 식물로 덮고 있었고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이 반짝였어요. 건물 사이사이엔 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연과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이름은 민지라고 하고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라면서 소개했어요.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라며 웃었어요. 한국은 개발자들한테 거대한 테크놀로지 놀이터 같은 곳이거든요. 민지는 서울에서 AI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며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줬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핑핑 돌 정도로 신기한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라며 기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식물 사진만 찍으면 상태를 분석해주고 관리 팁을 알려주는 앱을 보여줬어요. 이거 우리 팀이 도시 농부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라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도시 스카이라인이 제 숨을 먹게 했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들이 수정, 결정체처럼 솟아 있었고 그 표면에는 흐르는 듯한 빛의 패턴이 살아 움직였어요. 건물들 사이로는 홀로그램 광고가 떠다녔고 배달 드론들이 지정된 비행 경로를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기술이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있는지였어요. 길가의 AI 키오스크를 이용해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노부부도 보였고 건물 벽면에 내장된 인터랙티브 교육 디스플레이로 놀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있었어요. 모든 게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요. 한국은 단순히 미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미래를 집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여기가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은 제 인생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항상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떠오르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은 운 좋게 K-팝이 유명해진 중국 옆에 작은 나라, 중국의 작은 주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발전된 도시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된 건 단순 운이 아니라 그들이 우수하기 때문이었지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편견을 가졌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러웠고 또 이러한 새롭고 발전된 나라를 경험할 기회가 생긴 거에 대해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더 넓히고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가르침을 준 한국에 항상 감사를 하며 살아갈 거고요.